네, 어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사용해왔던 리보 금리, 즉 런던 시중은행 간 금리를 대체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금융시장의 50년 만에 최대 변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던 리보가 교체될 경우에는 증시와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커 보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나 미국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잘 가던 다우지수마저도 결국에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3대 지수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방송 전에 미국 증시를 하락으로 표시해야 되느냐, 급락으로 표시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로 보면 급락으로 되고 다우 지수로 보면 전일 대비해서 한 3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이다 이렇게 표시하지만 사실 장중에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최고점 우리 시간으로 1시 한 18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32,787에 대비해서는 지금 마감이 32,420이니까 사실 36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급락이다. 우리가 미국의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사실 그 국제금리 문제라든가 인플레 우려가 불식됐다. 금융 완화 기조는 지속된다. 테슬라를 비롯한 우리 그 서학 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게임스톱 같은 이런 주식이 떨어질 때 줍줍해라.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제금리 안정 속에서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미국 증시가 새로운 국면에 도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사실 국채금리가 안정 속에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월가의 관심이 국채금리보다도 더 사실 그 투자하는데 또 기업의 수익의 기대치를 확 줄이는 것이 증세거든요. 이 증세 대목을 좀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고스란히 그런 환경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당분간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맞물려서 재원 조달의 증세 방안 이 문제가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의 중에서도 취약 신흥국들 우리가 보면 한국과 중국을 빼한 취약 신흥국들 이런 국가들은 사실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전부 떨어졌죠.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을 빼고는 그래도 사실 그 선진 신흥국에 해당되거든요. 네, 취약한 신흥국은 취약한 아니죠. 신흥국은 아닌데 취약한 신흥국은 더 이렇게 네. 여기도 약세를 보였지만 취약한 신흥국들은 사실 더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약 신흥국들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그 달러 부채 만기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집중적으로 저금리에서 들여왔던 부분이 만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미 국채금리 상승, 이자 부담 증가, 달러 만기 부채 집중적으로 상환 들어와 그다음에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K자 경기 구조가 되면서 취약 신흥국들은 실물 경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트리플 약세, 트리플 그 악재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동학개미 분들이 이렇게 일부 이렇게 저가매수에서 많이 사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도 어제 전일에 30포인트 떨어진 데에 이어서 사실 어제도 8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조짐이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국채금리를 살펴보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국채금리가 맞느냐 이런 의문점이 제기가 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어느 한 유튜브의 진행자가 네. 사실 국채금리 안정 속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네. 국채 금리가 내려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그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그에서 시청자분이 더욱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고 또 오늘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더 궁금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월가 입장에서 보면 센시티브한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요인이 자 이게 월가의 중심 부분이 또 기업의 수익이라든가 또 뭐 개인들의 주식 수요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 부양책의 증세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사실 미국 주가에 많이 영향을 받다가 월가 입장에서는 사실 증세 방안이 미국의 국채금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돈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자기 캐시플로우가 괜찮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채금리보다는 그런데요. 증세는 어떠냐? 증세는 법인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매출액 대비 법인세는 바로 빠지거든요. 우리가 가처분 소득도 임금은 자 세금은 임금 받은 거에서 세금의 가처분 소득을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기업 수익을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센시티비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에 걸쳐서 왜 국채금리 이렇게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을까? 바로 증세 방안이 어제 하원에서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고 이번 재무장관 상원 증언에서도 더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증세 방안이 없이 지금 그 경기부양책 1조 9천, 인프라까지 보면 3조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꼭대기까지 꽉 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적자 국채는 만기가 긴 것을 발행할 수밖에 없죠. 이 만기가 긴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 앞으로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많이 돼 적자 국채 발행이 많으면 번드 서프라이 채권 공급이 많이 돼 채권 가격 떨어져 금리 올라가 이 금리가 올라갔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증세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적자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니까 국채 금리는 안정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증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증시의 한 이슈로 등장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1분기 말에 사실 그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채권의 리밸런싱을 해야죠. 리밸런싱 기간이기 때문에 1분기 얼마를 앞두고 채권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계절적, 분기적 요인이죠. 지속적으로 가는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에 지금 3월 30일 앞두고 여러 가지 연기금이라든가 캐펄스라든가 이런 게 보유 비중이 적었던 부분에서 보유 비중이 늘리는 과정에서 채권의 매수가 사실 매수가 증가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프라이 사이드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결과적으로 채권 공급이 줄어들어 그다음에 채권 가격 공급이 줄어드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1분기 말을 앞두고 연기금들이 채권에 대해서 리밸런싱 차원에서 수요 사이드에서는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거꾸로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인을 잘 지적하셔야 되는데요. 느닷없이 이렇게 증세라든가 이런 요인이 없이 자 그냥 시장 움직임만 보고 네. 채권 금리가 안정돼서 주가는 떨어지는데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한 진행자의 얘기는 상당 부분은 이런 증시의 그 생물처럼 움직이는 변화 구조 이런 것을 좀 네네.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왜 국채 금리가 살짝 안정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들어봤고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월가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을 한 게 증세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네. 재원을 마련할 때 왜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고 증세 쪽으로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전 앵커는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소비 줄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감소겠죠. 네.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해서 공공 사이드에서는 재원이 증가해서 자 인프라라든가 뭔가 경기 부양을 하면 자 민간 사이드에서는 적자 국채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민간 사이드에서는 소비하고 투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 사이드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지만 민간 사이드에서는 지출이 감소하죠. 그러면 서프라이 총합하면 사실 크라우딩 아웃,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닛 앨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차원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해봐야 이게 경기 부양 효과 정적으로 나야 되는데 그래서 고용 문제를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적자 국채 더 발행해 뭐 금리 더 올라가면 사실 민간 사이드에서 소비하고 투자 줄이지 않습니까? 요 크라우딩 아웃 구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적다. 네. 그래서 적자 국채는 경기 부양력 적가다. 왜 1조 9천억 정도의 경기 부양책 하느냐? 경기 부양책을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부양력과 고용 창출은 적지 않느냐? 근데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누차 강조하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자 K자형 여기 이제 우리가 큰 정 PD께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K자형 양극화 구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는 대형 기술주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업종에서는 매출액 대비 이상으로 기업이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유층들도 뭐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돈만 있으면 사실 그 금융자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이 bonanza 이펙트 그 전앵커 서부 영화 잘 보셨습니까? 잘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네. 역시 이 bonanza라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횡재를 누리는 겁니다. 네. 테슬라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코로나 사태에 의해 대단히 기업 규모도 커졌고 수익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자 돈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주식만 투자했으면 물론 이제 그 실력에 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난자 이펙트, 보난자 이펙트. 여기는 굉장히 지금 철철 소득이 넘칩니다. 네. 기업의 수익이 넘칩니다. 근데 중소기업과 중화계층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어링 이펙터스. 코로나에서 상처가 났지 않습니까? 상처. 여기 스케어링.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요 중소계층, 중하위계층들이 영구적 실업자 이것을 끌어올려야 실업자를 그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완전고용 창출하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대형 기술주라든가 부유층에 대해서는 보난자 이펙트 횡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때리죠. 그래서 증세 가지고 재감 조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냐 밑에 사람들 깔아줘야죠. 스케어링 이펙트. 네. 이게 제닛 앨런의 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그 유튜브의 진행자는 이걸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법인세 보겠습니다. 네. 저 보난자 이펙트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끌어들인다 이죠. 21에서 28%. 과거에는 21에서 25% 정도는 나는데 28% 증세해야 되니까 세금 확 땡기죠. 그다음 그것만 합니까? 부유세를 때려버리죠. 그렇죠. 소득세, 자본이득세 때려버리죠. 그다음에 소득세도 경우에 따라서는 때려버린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금리 상승하는 부분은 자 캐시플로우의 상황,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은행에서 대출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그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영향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거 세금 증가는 그냥 기업의 매출 대비해서 이윤에서 혹 빠지는 겁니다. 이윤에서 그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게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서 팀장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규제 월가는 돈이기 때문에 규제이지 않습니까? 규제니까 이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규제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2.5%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자 FOMC 3월 회의가 끝나고 난도 어이구 금융 완화 지속됐습니다. 인플레 문제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테슬라라든가 뭔가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줍줍 보세요. 주가가 저가 매수죠. 네. 저가 매수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이런 대목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는 돈의 여부에 따라서 자 이게 전엔 그것처럼 은행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은행 대출이 올라가든 말든 영향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한상준 논술에 그죠? 은행 대출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0.1%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의 영향을. 근데 증세는 현 정부 입장에서 어이구 이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한국경제 TV에 와서 12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얼마나 받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TV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선호할지 모르지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금 쩍 떨으면 세금만 딱 때리면요. 그만큼 나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가 그렇죠. 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증세가 어떻게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어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긴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던 옐런 재무부 장관의 리보 금리 대체 방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보 금리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리보 금리는 경제학 책에서 대부분 다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상징격으로. 네. 상징결에서 아까 우리 강당 캐스터께서도 아주 현명하게 잘 얘기하셨습니다는 네. 이 국제금융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것도 제닛 옐런이 그 리보 금리를 교체하겠다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나왔다 하는데요. 10년 동안 검토됐던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제적인 히스토리를 모르면 그렇게 경제 해설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10년 동안 검토됐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닛 옐런이 이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변경은 0.25% 인상하고 0.5 떨어지는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동일한 기준금리에서 올리고 내리는 기준금리 변경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제닛 옐런의 리보 금리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행코도 그렇고 시청자분은 그렇고 앞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금리를 변경하는 올리고 내리는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금리를 교체하는 것이 사실 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걸 교체하겠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교체하겠다 하니까 영향력이 제닛 옐런 발언 이후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청자분께서는 금리 변경보다는 금리 교체를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제닛 옐런이 사실 그 리보 금리를 새로운 금리로 대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렇게 딱 돼서 리보 금리가 교체하면 사실 국제금융 50년 역사상 최대 변화로 이렇게 평가받아서 예.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바뀌어도 리보 금리만큼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어왔던 리보 금리가 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닛 옐런이 사실 리보 금리를 교체하겠다는 건 첫 번째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국제금융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사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도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에 비해서 진행자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게 지식이 떨어지니까 어제 리보 금리를 교체한다는 얘기가 처음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리보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확실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확실한 요인이 왜일까? 조작 사건이 있는 거죠. 조작 사건. 리보 금리 가지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위기 이후에 리보 금리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신뢰를 지켜야 될 이 리보 금리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게 많았는데요. 그게 뭐냐? 2008년서부터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리보 금리 가지고 장난치다 보니까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에 CEFC로부터 수사 시작이 됐죠. 그때 리먼 사태를 더 어렵게 했던 겁니다. 리먼 사태. 그리고 2009년에는 마침내 영국의 리보는 영국이니까 네. 영국의 감독정조차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사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터지는 과정에서도 그 후에
2012년에 유명한 사건이 마크레이스 리보 금리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2010년에 도이스뱅크가 이 분야에서 마지막에 조작 사건 벌금을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란의 입장 리보 금리의 런던 시중간 은행입니까? 여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자 2021년 제넷 앨런이 처음 얘기 아니라 그때 당시에서 2021년까지는 리보 금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년이니까 제닛 앨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 배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보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Federal Fund Rate, FFR 금리죠. 이것도 뭐냐? 기준금리가 리보 금리가 유용성 떨어지면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도 지금의 기준금리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 금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국제금리 시장이 하나의 인터마켓 간의 서로 연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 하면 한국도 증시가 떨어지지 않느냐.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 하면 한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 이게 연계성 문제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가 유용성 떨어지고 이걸 교체하겠다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연계성이 있는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교체하겠다 하는 이 입장들이 그때 당시에 다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제넷 앨런이 처음으로 리보 금리를 교체하겠다 하는 이런 게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논의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 리보 금리가 그동안 담당해왔던 역할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새롭게 교체되는 기준금리가 무엇일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리보 금리를 교체하는데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네. 페드도 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외환 위기에는 사실상 리보 금리를 국제 조달 금리에서 핵심 금리를 잡고 있지만 아시아 외환 위기에는 사실 런던 금융시장에서 뉴욕 금융시장으로 세계 제1의 금융지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검토했다. 리보 금리를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해서 자 그동안 뭐냐 리보 금리를 교체해서 자 담보부 금리, 소파 금리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부 금리, 지금 이제 리보 금리로서 새롭게 교체하는 소파 금리는 뭘까?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리보 금리는 무담보 금리입니다. 그런데 소파 금리는 담보부 금리입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국제 조달에서 보면 신뢰를 더하는 데에서는 무담보, 담보하면 담보가 더 신뢰가 되죠. 돈이 많은 상태에서는 확실한 담보하는 것에서는 담보 금리다 하는 것점에서 소파 금리는 담보 금리가 무담보 금리다. 무담보 금리에 해당되는 리보 금리 신뢰성이 떨어졌으니까 담보 금리로 바뀌는 거죠. 이게 담보부 금리, 담보부 조달 금리다, 소파 금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리보 금리에 대비해서 요 런던은 즉시 거래되는 금액의 금리에 어떻게 보면 평균 에버리지 코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즉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신뢰력이기 때문에 뭐든지 확인한다. 이기물 확정 금리라 하는 점에서 런던 시중은행의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서 변경하는 이것보다는 기준금리 입장에서는 자 이기물 확정 금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 요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소파 금리다. 그래서 리보 금리에 대체할 수 있는 올해 그 대체안이 나온다 하면 이 소파 금리가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페더럴 펀드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리보 금리가 바뀌니까 거기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기물 환매 금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미국의 기준금리 올린다 내린다 하기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의 리보 금리와 연계성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 영국의 리보 금리가 바뀐다 하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사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길 환매 금리에 해당하는 온 RRP 금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드 입장에서 보면 2015년 2분기부터 벌써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보조 지표를 활용한 상태다. 많은 연구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로 갖춰야 될 조건 중에서 연방기금보다 오히려 이 온 FRR 금리가 더 뛰어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2015년 2분기서부터 시험 운행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보조 지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자 2015년 전앵커 2015년 누가 그 페드 의장이 됐죠?
2015년은 페드 의장의 제닛 옐런이죠. 그렇죠.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지금은 제롬 파월은 뒤는 2018년서부터입니다는 본인이 페드 의장이 됐을 때 모든 사항을 검토했던 사항이 계획대로 2011년에 리보를 소파 금리로 그다음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온 FFR 금리로 변동했던 내용들이 네. 계획연도 2021년에 발표되는 겁니다. 이걸 방송의 진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시청자보다 이렇게 방송 진행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세 나왔는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래서 안정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잘못돼 있다. 이런 독단적 발언이 잘못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방금 두 가지 대체 기준금리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소파 같은 경우에는 리보 금리를 대체하는 것이고 이길 환매 금리는 FFR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온 FFR 금리로 대체되는 거고 네. 이제 앞으로는 온 FFR 금리로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보 금리는 네. 소파 금리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되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결국 국제금융 중심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심지가 바뀌기 때문에 중심지로 바뀌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국제금융 중심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네.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소파 금리 이게 도입되는 데 있어서는 국제금융 시장이 앞으로 지각 변동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국제적으로 조달 금리는 국제금리의 중심지를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미스매치 현상이 있었어요. 불일치 현상이. 우리가 요새 불일치 현상이 많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서 nobody knows,니까 종전의 이론으로 설명 없어. 시장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과거의 통화정책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지 않 미스매치.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FMC에서 딱 얘기 나오면 시장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2월서부터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 이렇게 해서 시장의 인플레 기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네. 그 위에 페드의 연준 이사 제롬 팔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있어서는 2개월 동안 얼만큼 국채금리 안정, 인플레 안정, 경기 금리 완화 이걸 얼마나 지금 이 시간까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미스매치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국제 조달 금리에서는 미스매치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서부터 그랬습니다. 네. 아시아 외환위기서부터 이게 대부분 다 조달 금리가 리보 금리로 상회했었는데요. 네. 아시아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미국 쪽으로 갔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싱가포르 문제, 태국 문제, 바트아 문제, 홍콩 문제 이런 과정에서 영국의 이렇게 런던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위기로 인해서 다다닥 그러다 보니까 결국 뉴욕 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경제연구소 죄송합니다. 제가 민간연구소에서 있던 당시에 대우경제연구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의 그룹의 세계경영을 주도할 때는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인데요. 그때부터도 현실에 이미 참여했던 사람들도 리보 금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재무성증권 3개월 금리를 가지고 네. 조달 금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리보 금리라 여전히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리보 금리를 잣대로 하는 전에 거 보겠습니다. 국제금융 중심지가 미국으로 가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재무성증권 금리로 이렇게 조달하는데 네. 리보 금리에 연계된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보 금리의 거래량이 상당히 적게 되는 거죠. 거래량이 적으면 조작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쉽죠. 네. 증권사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에서 오면 거래량이 많으면 조작이 어려운 거고 그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증가 조작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 오물딱저물딱 주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서 각종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물고 있는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주체들이 조작의 너이스방크 이런 데서 네.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제닛 옐런이 계획에 따라 가져가는 이유는 브렉스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브렉스가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 국민들이 영국의 경제를 옥을 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브렉시트 이후에는 사실 국제금융 중심지가 영국에서 배후지로 아주 완전히 전락해 버리는 것.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리보를 잣대로 하는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거래 규모가 굉장히 적어졌죠. 반면에 뭐냐, 이렇게 그 뉴욕 시장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TV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뉴욕 시장을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런던 금융시장 해줍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파 금리를 이렇게 리보에서 완전히 그 대체될 때는 뉴욕에서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앵커께서도 소파 금리가 리보를 대체해서 뉴욕의 금융시장의 위상이 더 커지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3시 정도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 방송에 새벽 방송을 맞춰 12시 정도에 나오셔야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뉴욕 금융시장이 그만큼 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 앵커는 이렇게 이러기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3시에 나오시는 것을 12시 나와야 된다 하니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네. 그런 게 지금 상황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리보 금리가 소파 금리로 대체가 된다면 영국이 엄청 쓸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도 이런 후폭풍을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길게는 영란은행이 국제금융 중심지가 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바뀌면 런던은 뭐냐? 이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미국의 대학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9월부터 학기를 오프라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줌업이라든가 줌이라든가 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 줌 강의를 통해서 거리에 관계없이 이렇게 강의를 받는 이런 게 아마 시청자분의 해외 유학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오프라인에 학기를 완전히 개방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학비가 문제고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와야 외국의 학생들이 와야 기숙사도 들어가고 밥도 먹게 되고 그렇죠. 주변에 모으게 되고 이게 굉장히 미국의 교육 경쟁력에서 국부를 창출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뭐냐 런던 금융시장이 다른 데 뺏겨? 그러다 보니까 자 단순히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다른 데를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영국의 거리가 텅텅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위기를 느껴서 영란은행이 이미 리보 금리 대신해서 아까는 서파 금리라죠. 근데 페드랑 같이 했다 그랬죠. 네. 근데 영국 자체적으로는 영란은행이 리보 금리, 소니아 금리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니아 금리의 결정 방식이라든가 이거는 똑같이 아까 리보 금리는 무담보 금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정 PD께서 무담보 이길물 금리다. 아주 정확하게 무담보지 않습니까? 무담보. 그다음이니까 리보 금리가 아까 무담보 금리라 그랬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무담보 금리에 대한 리보 금리는 이미 오랫동안 사서 간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떨어졌는데 또 검토하는 것이 뭐냐? 무담보 금리니까 이게 뭐냐? 사실 이렇게 영국이 리보 금리를 대체하지 못했죠. 그런 과정에서 브렉시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브렉시트 사건 이후에 런던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금융시장은 채권은 완전히 프랑크푸르트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는 채권의 인플레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금 조달할 때 채권 시장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1990년서부터 이게 했던 겁니다. 네.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조금 흔들리니까 바로 넘어가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런던 금융시장에서 파리라든가 베네룩스 3국 뉴욕으로 완전히 이동했던 상황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국제금융 중심지가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국제금융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리보 금리가 이제는 뭐냐 제닛 옐런의 발언을 이해해서 계획대로 이제는 마지막에 네. 사라질 분위기에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작가 입장에서는 50년의 리보 금리가 사라진다. 이게 뭐냐 경제학 교과서에서 교본처럼 돼 있던 리보 금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라진 기준금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리보 금리를 대체하는 다른 기준금리가 빨리 정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신뢰는 다 갖췄죠. 리보 금리가 갖고 있는 신뢰는 다 갖췄죠. 네. 보완금리. 자, 무담보인데 담보로. 그다음에 그때그때 변화해서 자, 이거 믿다가 예를 들었습니다. 주가의 전망도 오늘 종목 사라. 어떤 이렇게 해서 종목 방송하는 사람 오늘 사라. 내일 팔아라.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잘 있지는 못했. 우리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네. 오늘 사라. 방송에 오늘 사라. 내일 팔아라. 이렇게 하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거래량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되려면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같이 그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금리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죠. 모든 금리가 해서 대표성을 갖고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금리 조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기준금리를 딱 버리면 금융시장을 전체 알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네. 자, 미국에서 지금 곤혹스러운 것이 기준금리는 제로로 유지하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미스매치 발생하는 거죠. 조타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바꿔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준금리의 인트로 시스템 금리 체계에서 체계성 딱 때리면 다른 것도 딱 의도대로 변하고 딱 해서 내리겠다면 다른 것도 딱 내려야 되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세 가지 조건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소파 금리니 온 FR 금리니 이런 것이 조달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를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잘 갖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자, 소파의 그 이렇게 담보부 금리를 해서 이렇게 거래될 때는 하루에 지금 최소 8천억 달러 이상의 물량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리보르는 5억 달러뿐이 안 돌아갑니다. 조작이 어디가 쉽습니까? 소파 금리가 지금 리보를 대신하더라도 조작이 어려운 겁니다. 네. 규모 자체가 8천억 이상 최소입니다. 근데 리보는 5억 달러뿐이 안 돼. 저 조작 쉽죠. 차이가 조작. 너무 많이 나네요. 너무 많이 났죠. 이 현상이 지금 되기 때문에 2021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는 브렉시트에서 런던 금리 시장이 빨리 빠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닛 옐런이 2020년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리보 금리를 이렇게 교체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밝힌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넉넉지 마시고 이제 국제적으로 기준금리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데 자금 조달할 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리보가 아니라 소파 금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금융교육을 잘 하시겠습니다는 새로운 기준금리가 도입해서 통화정책의 유용성인 문제라든가 디지털 시대 이런 시대의 유용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과학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네트워크의 이러한 마찰 문제 그리고 지금 디지털 컨택 시대에서 디지털 통화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주의가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중심지로 배역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보 금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책이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히스토리. 저 같은 사람도 리보 금리 대체에서 소파라든가 소니아라든가 오늘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런 거 공부하셔야죠. 이래야지 사실 앞으로 증권시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해서 꼭 좀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어제 오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증세 부담에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리보금리 대체할 수단을 방안을 마련해보자라는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들어봤는데 지금 세계는 코너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